생활법률 10주차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자백과 자백과 진술서의 어떤 증거 능력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이 이제 위법 수익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전문 증거 배제 법칙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로 이제 그 피고인 갑의 자백이 증거 능력이 있는지, 이건 이제 자백의 어떤 자백 배제 법칙, 그 다음에 위법 증거 배제 법칙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피고인 갑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피의자 갑이 작성한 피의자 진술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우리 그 교재 194쪽 펼쳐보세요. 교재 194쪽에 이제 사례 해설 부분이 나와 있어요. 거기 한번 보죠.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자백의 증거 능력의 문제에 대해서, 자, 이 경우에 보면 지금 현재 이 사법경찰관이 갑을 신문하면서 무슨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순수히 자백하지 않으면 신상에 큰 위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다그쳐서 갑으로 하여금 이제 공포감을 느끼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솔직히 뭐 이런 얘기했다고 공포감을 느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슨 약간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신문을 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 이제 수사 절차상의 위법함이 있죠, 그죠? 이건 위법한 수사 절차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런 위법한 수사 절차로 인하여 얻은 자백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위법 수익 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될 수도 있고, 자백 배제 법칙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우리 판례는, 자, 194쪽의 밑에서 위로 두 번째 줄을 보세요. 판례에 따르면 진술 거부권의 불고지는 피고인 신문 절차상의 중대한 절차 위법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지 않고 행한 갑의 자백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배제된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배제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자백의 임의성에 있어서 의심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백의 임의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서 자백 배제 법칙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배제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판례는 이제 그 어떤 진술 거부권의 불고지와 같은 어떤 수사 절차상의 그 위법성을 들어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배제된다, 이런 입장을 이제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도 보면 자백 배제 법칙까지 포함한 아주 넓은 의미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 개인적으로는 이 자백의 임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들은 그 절차가 위법한 경우에는 당연히 자백의 임의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이제 봐야겠죠. 최소한 자백의 임의성에 의심을 들 만한 충분한 사유죠. 그러니까 절차가 위법한 경우에 이런 자백의 증거 능력을 배제할 때는 글쎄 자백 배제 법칙이 특칙으로서 자백 배제 법칙이 우선해서 적용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진술 거부권도 고지해 주지 않고 변호인 조력권도 고지해 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어떤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피의자 신문을 했다면, 이건 물론 절차상의 위법성도 있지만 이런 경우 자백의 임의성에 충분히 의심이 들 만한 사유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위법 수익 증거 배제 법칙이 아니라 그 특칙인 자백 배제 법칙이 성립한다고 봐서 이 경우에는 자백 배제 법칙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부인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뭐 결론은 차이가 없죠. 뭐 위법 수익 증거 배제 법칙에 의하든 자백 배제 법칙에 의하든 증거 능력이 부인되는 건 똑같죠, 그죠? 증거 능력이 부인된다. 여러분들도 뭐 굳이 뭐
뭐 형사소송법을 전공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뭐 굳이 그걸 구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 피고인 갑의 자백은 증거 능력이 배제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찰에서의 자백의 경우 이와 같이 이제 자백 배제 법칙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부인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검찰에 가서 자백을 했는데, 근데 검찰에서는 검사가 피의자 신문을 할 때 무슨 고문 협박을 하거나 그런 사실이 없고요.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피의자 신문을 할 때 만약에 절차를 다 준수했다면 여기 이제 그게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피의자 신문을 할 때에는 적법 절차, 우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적법 절차를 다 거쳤다. 이게 이제 전제되어 있는 거죠. 만약 검사가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진술 거부권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 약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어떤 공포감을 들게 피의자라 하여금 공포감을 갖게 한 상태에서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건 그 자체로서 위법한 수사가 되고 자백의 임의성에 의심을 갈 만한 충분한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자백 배제 법칙 또는 뭐 위법 증거 배제 법칙에서 증거 능력이 부인이 되겠죠. 지금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된 사유는 우리 이 사례에서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경찰에서 지금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금 자백을 받아낸 거예요. 그러면 경찰에서 행한 자백은 당연히 증거 능력이 없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검찰에 송치되고 난 다음에 검사 앞에 가서 자백을 했는데 이때는 어떤 수사 절차상의 위법성이 없었던 경우, 자 이런 경우에도 이 검사 앞에 가서 한 자백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예전 판례 입장인데요. 195쪽 밑에서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째 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부분 한번 보세요. 그러나 검찰 수사는 경찰 수사의 연장이고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자백, 그러니까 검찰 자백은 경찰 자백의 결과적 산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갑은 검찰 수사에서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법경찰관 A의 협박에 의한 심리적 억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판례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사실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검사가 직접적으로 무슨 폭력을 행사하지를 않는데 사실상 경찰의 이런 고문, 협박 등에 의한 불법 수사를 묵인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위법한 수사를 조장한 측면까지 있어요. 그렇다면 비록 검사가 무슨 고문 협박이라든지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피의자 신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위법성이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록 검사 앞에서의 자백에 무슨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어떤 경찰 수사 단계에 있어서 어떤 피의자의 그 억압된 심리 상태가 검사 앞에서도 계속되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역시 자백의 임의성에 의심이 들 만한 그런 사유가 있다 이렇게 인정돼서 자백 배제 법칙에 의해서 또는 뭐 다른 견해라면 뭐 위법수익 증거 배제 법칙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부인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에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자,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경우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려면 그 요건이 뭐였죠? 그 핵심적인 요건이 피고인이 법정에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하다 이렇게 내용의 진정까지 인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서 지금 갑은 지금 법정에서 부인하고 있죠. 공소 사실을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부인되죠. 이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요. 판사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읽어서는 안 돼요. 아예 이건 증거조사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거죠. 증거의 세계에서 이건 배제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피의자가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진술서의 증거 능력 인정 요건은 내용의 진정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었죠. 원진술자가 나와서 성립의 진정만 인정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뭐라고? 피의자 신문조서의 중에서 취급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내용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증거 능력이 인정되니까 지금 이 사안에서 갑은 뭐예요? 공소사실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역시 내용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 피의자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도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여기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전문적인 분야예요. 전문적인 분야라서 여러분들이 언뜻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한번 곰곰이 한번 제가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뭐 이해하는데 사실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증거 능력의 개념을 일단 먼저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의자 참고인의 개념, 그 다음에 진술 조서와 조서의 차이 이런 것만 잘 숙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전문 증거에서 증거 능력 인정 요건 있죠? 요거 잘 숙지하고 그러시면 판별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좀 이해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내 강의 계획서, 수업 계획서인가요? 거기에 보면 내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로 문의를 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아니면 우리 그 하이 클래스에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쪽지를 보냈던가? 그래서 내가 답변을 해준 적이 있어, 학생들한테. 그런 걸 이용해서 질문을 주시면 내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매일 하이 클래스에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만약 하이 클래스에서 나에게 이렇게 쪽지 형식으로 질문을 줄 때는 답변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좀 양해 바랄게요. 다음에 제9장 불신검문과 강제연행 한번 보죠. 불신검문과 강제연행. 요것도 이제 형사사건과 관련된 그런 법률 문제죠. 자, 우리 불신검문과 강제연행 사례 한번 보죠.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사례 보시면 사법경찰관 갑은 한미 FTA 반대를 관철시키기 위한 모 시민단체의 미 대사관 점거가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래서 미 대사관 앞에서 경계를 쓰고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미 대사관 주위를 서성이는 을을 발견을 하고 거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또 을이 들고 있는 가방에 혹시 무슨 화염병이나 이런 흉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의심을 들어 을을 일단 정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한 다음 을에게 가방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을이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경찰관 갑은 을에게 소지품을 제시해 달라, 가방 안에 들어있는 소지품이 뭔지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을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경찰관 갑은 강제로 을의 가방을 열어서 내용물을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화염병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사법경찰관 갑이 을을 인근 경찰서로 강제 연행을 해서 약 60시간 동안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를 했어요. 그랬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아서 을을 석방을 했어요. 자, 이 사안에서 자, 사법경찰관 갑의 을에 대한 불신 검문은 적법한가? 그리고 흉기 발견을 이유로 을을 인근 경찰서로 강제 연행하여 보호실에 유치한 것이 적법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장 불신검문과 강제 연행 이 제9장과 관련해서도 강의 자료를 하이클래스 강의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려면 그 강의 자료를 출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강의 자료 제목이 불신검문과 강제 연행이에요.
그래서 먼저 불신검문과 강제 연행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한번 쭉 살펴보죠. 자, 우리 강의 보충 자료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불신검문, 그 다음에 보호조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불신검문 보호조치는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와 있어요. 응? 우리가 이제 뒤에 살펴본 영장주의, 이거는 이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먼저 이제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불신검문 보호조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불신검문 한번 볼게요. 불신검문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직무질문, 두 번째 임의동행, 세 번째 흉기 소지 조사. 이 세 가지를 불신검문의 내용은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내용을 해요. 그 중에 직무질문을 한번 보죠. 자,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서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 어떤 범죄와 관련됐다라는 의심이 들 만한 사람을 정지시켜서 질문할 수 있어요. 저 잠깐만요, 질문 좀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직무질문이에요. 직무질문. 그러니까 경찰관 직무상 행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직무질문은요, 어떤 사법경찰 작용이 아니에요. 이건 보안경찰 작용이죠. 그러니까 혹시 장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작용이죠. 사법경찰 작용은 발생한 범죄,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고 이런 작용이고요. 보안경찰 작용은 지금 장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어떤 위험에 대해서 사전 예방하는 작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직무질문은 사법경찰 작용이 아니라 보안경찰 작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범죄 혐의는 구체적일 필요는 없고 추상적이기만 해도 된다. 어떤 추상적 범죄 혐의로 충분하다. 구체적 범죄 혐의는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 흔적이 있어, 사람이. 응? 뭐 범죄 흔적이 있어, 피가 묻어 있다든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수사작용으로 들어가면 이건 사법경찰 작용이고요. 보안경찰 작용은 그게 아니고 어떤 추상적인 범죄 혐의가 있는 어떤 범죄와 뭔가 관련이 있는데 저 사람 약간 수상한데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추상적 범죄 혐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직무질문은 이런 추상적 범죄 혐의만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직무질문을 할 수 있다. 이거는 강제 수사가 아니니까, 이건 수사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때 직무질문을 할 때는요, 어떤 신분증을 제시해야 돼요.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질문을 하는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요.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 예를 들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이쪽에서 어떤 폭력 시위가 있을 거라는 제보를 듣고 이 근처에 지금 수상한 사람들을 이렇게 질문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왜 질문을 하는지 그런 이유, 목적,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강제 수사가 아니에요. 따라서 답변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하시면 가만히 있으면 돼. 직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의미가 없어. 그래서 답변 안 했다고 해서 뭐 경찰관이 딱히 뭐 강제 조치를 취할 게 없어요. 임의 동행. 경찰관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지금 그 장소가 질문을 하기에 적당치가 않아. 어떤 뭐 교통에 방해가 된다든지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임의 동행이잖아. 임의 동행은 뭐예요? 승낙을 받아야 돼. 동의를 받아서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동행을 거절하면 그걸로 끝이죠. 저 가기 싫어요. 그러면 강제로 데려갈 수 없어요. 임의 동행이잖아. 임의 동행. 그러니까 임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거절할 수 있어.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응?
근데 만약에 임의 동행을 요구했는데 상대방이 응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가서 어떤 직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때도 임의 동행을 요구할 때도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다음에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 그리고 동행 장소를 밝혀야 돼. 뭐 여기 옆에 있는 경찰서라든지 이런. 그리고 이렇게 이미 동행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그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리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이미 동행한 사람은 6시간을 초과해서 경찰관서에 머무르게 할 수 없어요. 이미 동행한 경우에는 최대 6시간까지만 가능해. 6시간 넘으면 보내드려야 돼. 이게 이미 동행이야. 다음에 흉기 소지 조사. 그러니까 직무 질문을 하면서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강제 수사 아니라 그랬잖아. 강제 수사 아니야. 자, 이렇게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이 흉기 소지 조사는 강제 수사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제 소지품이 뭔지 내용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소지품 내용의 제시, 그 다음에 제시된 소지품의 조사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소지품이 뭔지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안 보여줘. 그러면 그걸로 끝이야. 강제 수사가 아니라니까. 임의 수사라 그랬잖아요. 임의 수사라고. 소지품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가방 열어서 소지품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제가 왜 보여드려야죠? 나 싫은데요? 그럼 그걸로 끝이야. 강제 수사 아니라니까. 근데 내가 진짜 이거 뭐 강제 수사해야겠다. 그럼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서 그 다음에 그 가방을 압수를 해서 조사하면 되죠. 아니면 아주 예외적이지만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면 되죠.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 같은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아서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는 영장주의 예외예요. 그래서 그건 영장 없이 할 수 있어요. 물론 48시간 이내에 사후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지만 근데 하여튼 영장 없이 바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그 체포하면서 그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때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계속 내가 그 압수물을 계속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압수수색 영장을 또 발부받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를 할 때는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어요.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어. 근데 그런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못해요.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받아 하는 수밖에 없어. 강제 수사는 그 영장주의라는 게 뭐냐면 강제 수사를 할 때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원이 발부. 물론 상대방이 동의하면 상관없지. 그럴 때는 강제 수사권을 발동할 필요 없이 동의하는데 뭘 발동을 해. 근데 만약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를 했는데 이때 강제 수사를 하려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든지 아니면 뭐 긴급 체포 또는 현행범 체포와 같은 이런 예외적으로 그 경우에도 물론 사후 영장을 발부받아야 돼. 그러니까 영장주의가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건 아니야. 사후 영장을 발부받아야 된다니까. 이때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를 할 때는 지금 체포 현장에서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어. 이것도 역시 예외적이지, 그치? 예외적이지. 그거 이외에 흉기 소지 조사, 그냥 이런 추상적 범죄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가 다 예외예요. 그건 적용될 수가 없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구체적 범죄 혐의가 있었을 때 수사가 개시되는 거예요. 만약에 단순한 추상적 범죄 혐의, 단순히 수상하다 이런 것만으로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데 경찰이 와서 말이야 신분증 제시하면서 좀 뭐 수상해 보이는데 한번 봅시다 이러면 안 보여줘도 돼요. 당신이 뭔데 내 가방 안에 내용물을 봐. 응? 그러니까 이 직무 질문이라든지 임의 동행이라든지 흉기 소지 조사 같은 건 이건 수사가 아니에요. 이건 아예 수사가 아니야.
이건 보안 경찰 작용이라고 했잖아요. 장래의 어떤 그 위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하는 거예요. 어?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강제 수사는 더더군다나 허용되지 않지. 동의 없이 연행을 한다든지, 동의 없이 함부로 가방을 열어서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하는 거, 이거 다 위법한 거예요. 위법한 거. 다음에 보호 조치 한번 보시죠. 보호 조치. 보호 조치는 우리가 그 예전에는 이 보호 조치가 남용됐어요. 이 보호 조치 조항이 근거해 가지고 그때 뭐 시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경찰서 유치장에다가 막 유치시키고 막 이렇게 많이 했어. 그런데 그거 다 위법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호 조치 한번 보세요. 보호 조치의 대상은 범죄 혐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 조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신 착란을 일으켰거나 술에 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에요. 술에 만취한 사람, 정신 착란을 일으킨 사람, 자살을 시도한 사람,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어떤 보호가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호 조치의 대상자야. 여기 범죄 혐의하고 상관없잖아. 범죄 혐의하고. 여기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람 보호 조치하라고 돼 있어요. 응? 보호 조치는 범죄 혐의하고 상관없어. 그런데 예전에 이거 뭐 불법 시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 조치 이거 명목으로 해가지고 경찰관에서 유치장에 구금하고 막 그랬어요. 이거 다 불법이에요. 다 불법. 응?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이쪽 한번 보세요. 이쪽. 그러니까 보호 조치의 대상자는 뭐예요? 정신 착란, 만취자, 그다음에 자살을 시도한 사람,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보호 조치가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호 조치의 대상자다. 그다음에 경찰관은 보호 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 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나 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임시로 영치할 수 있어요. 임시로 맡아둘 수 있다. 이걸 맡아둘 수 있다. 그리고 보호 조치를 했을 때에는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된다. 알려야 된다. 그리고 구호 대상자를 경찰관서에 보호 조치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구호 대상자가 휴대한 물건을 아까 영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임시로 영치할 수 있다고. 영치하는 기간도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근데 주의해야 할 게 보호 조치는 범죄 혐의하고 상관없다. 구호 조치는. 그러니까 구호 조치가 남용되면 안 돼. 예전에 이거 엄청 남용됐어. 근데 구호 조치는 범죄 혐의하고 상관없어요. 이건 정신착란, 만취자, 그 다음에 뭐 자살을 시도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는 보호 조치가 함부로 남용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신검문 보호 조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주차 강의 때 영장주의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이제 10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